환경 에너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추론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얘기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기서 용띠 있으신가요? 용띠. 용띠 있으신가요? 네, 용띠. 그러면 아까 손 드신 학부모님께서는, 네, 이 용이 실존했다고 믿으시는가요? 아니면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왜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네, 실제로 현존하고 네. 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용이라는 것이 글이나 혹은 그림으로는 접하고 있지만 현재 남아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상의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12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한자 문화권 동양에서 12가지의 동물들이 특정한 순서대로 되어 있고 그 해와 그 동물을 이렇게 연관 짓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닭띠에 태어났고 용의 해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이 12지 동물 중에 12동물 중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혹은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동물이 용입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이 한자 문화권 혹은 동양에서는 아마도 용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상상의 동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용만 지금 이제 12지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도 용을 예로부터 아주 신비하고 성스럽게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어진이라고 하는데 초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상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이고요. 장군답게 아주 늠름하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조 이성계가 입고 있는 옷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 네, 용이 이렇게 무늬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우리는 예로부터 용을 아주 신비롭고 성스럽고, 그래서 마치 네, 감사합니다. 마치 왕과 동일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왕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왕의 의자는 용상, 그리고 왕의 옷은 용포 혹은 곤용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네, 용을 아주 이렇게 성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또 용이 실제로 국기로 등장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혹시 이 나라가 어딘지? 네, 이 국기는 동양에 있는 가장 행복한 나라는 이제 부탄의 국기고요. 이 국기가 이제 웨일즈에 있는 국기입니다. 그래서 네, 동양 서양에서 각각 이렇게 상상의 동물로 알려져 있는 용을 국기로 사용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용이 정말 실존했다면 용의 능력들을 어떻게 지금의 지식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앞쪽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뒤에 이어서 좀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용이 상상 속에 존재하는 동물인 이유는 용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서인 거죠. 지금 여기 보이는 화석들이 어떤 화석들인지 아시겠는가요? 공룡이죠. 네, 트리케라톱스랑 스테고사우루스의 화석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트리케라톱스 혹은 스테고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기 전의 직전 상황이라면 스테고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톱스는 존재하지 않는 동물, 공룡이었겠죠. 이게 화석이 발견됨으로써 얘들의 존재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면 지금의 시점이 만약에 용의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용은 실존했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처럼 혹은 여러분들처럼 화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고문서를 다루는 일부 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야에서 발견된 유물이고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그리고 3세기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벽화이고요. 중국, 아랍에서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이게 용이다 혹은 드래곤이다 라고 하는 용어는 없지만 글과 그림 혹은 유물이 설명하고 묘사하고자 하는 그 동물은 동일한 동물로 추정이 됩니다. 공통점들이 있죠. 마치 하늘을 날 것 같은 것으로 묘사되었고 입을 크게 벌림으로써 불을 뿜을 듯한 화염을 낼 수 있을 듯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교통 혹은 서로의 언어적인 그런 관점을 본다면 어떻게 이렇게 상상의 동물이 동서고금을 막론으로 하고 동일한 공통점을 가진 놈으로 묘사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실존하지 않았다면 이런 공통점을 가진 동물을 상상 속에서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금요일의 과학터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오실 때 당연히 용은 실존했을까? 어떤 내용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물론 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제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 강의를 듣기 전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저에 대한 상상으로 그린 그림은 다 다를 겁니다. 묘사도 다르겠죠. 그런데 저를 보고 난 여러분들의 묘사는, 그림은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안경을 썼고 뭐 파란색 옷을 입었고 그런 것처럼 이런 공통점을 가지는 유물 혹은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 실제 동물을 보고 그리거나 설명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용의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날고 화염을 뿜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손 들고, 알겠습니다. 네. 동양은 조금 귀하고 좀 상스러운 그런 존재였는데 서양은 좀 난폭한 대우 같은 그런. 네, 그리고 또, 저 친구, 네. 서양이라는 날개가 달려있고 동양이라는 날개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고 몸이 길고 다리가 짧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공통적으로. 서양의 용은 덩치가 크고 날개가 있고 그리고 약간 사납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서양에서는 사납고 무서운 동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양의 용의 형태는 한나라 시대 기원전 3세기경에 묘사되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3세기경에 그 한나라의 한비자라고 하는 정치가가 어떻게 글을 남겼냐면 용이라는 동물은 매우 온순하다. 길을 잘 들이면 용의 등에 올라탈 수가 있다. 용의 등에는 약 81개의 비늘이 있고 용의 목 밑에는 비늘의 반대 방향으로 시작하는 큰 비늘이 있고 아래에는 약 59개의 비늘이 있다 라고 자세히 묘사를 했고 거기에 또 뭐라고 설명했냐면 목 밑에 있는 튀어나온 그 비늘을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래서 그 목 밑에 있는 반대 방향으로 난 비늘을 영린이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나왔죠. 영린. 왕이나 혹은 절대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을 하게 되면 죽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에는 확연하게 형태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용이라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비행 능력, 그리고 하나는 화염을 뿜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동양의 용은 심지어 날개도 없거든요.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를 우리가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하늘을 나는 동물들 가장 흔한 게 새이죠, 새. 지금 현존하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알바트로스입니다. 네. 알바트로스의 평균적인 날개의 길이가 약 3.4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새의 비행은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리의 법칙으로. 새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뼈는 마치 비어있는 골다공처럼 뼈가 비어있고, 그리고 똥과 오줌을 몸에 저장하지 않고 바로바로 배출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몸을 좀 가볍게 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트로스의 날개의 길이는 평균적으로 약 3.4m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문서 혹은 벽화를 통해서 추정하는 용의 몸무게는 약 200에서 500kg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물리 법칙으로 약 200에서 500kg의 동물이 하늘을 날려고 하면 날개의 길이는 엄청나게 커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개의 길이가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몸의 움직임이 그렇게 빠르지 못하고 재빠르지 못하죠. 그러면 먹이를 사냥하기도 힘들고 그 다른 동물의 눈에 잘 띄게 되겠죠. 살기 쉬운 그런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서양의 용에는 날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법칙으로는 서양의 용이 나는 게 물리적으로는 힘들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동양의 용은 날개도 없으면서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묘사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은 과학자들이 심도 있게 얘기한 내용들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절대 물리 법칙으로 용이 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생물학자들은 용의 존재, 즉 용의 비행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재미삼아 캡처한 건데 외국 사이트에 투표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용이 실존했냐 안 했느냐 본인들끼리 그 주제를 올리고 투표한 결과 약 한 85%의 외국인들은 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용이 존재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용이 실존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실존했다. 그러면 용이 실존했다면 용의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인 하늘을 나는 비행 능력과 불을 뿜을 수 있는 화염의 능력이 사실이었겠죠? 그러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용이 실존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그리고 객관적인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용이 하늘을 날고 불을 뿜을 수 있을까를 한번 추정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여의주라는 얘기도 나왔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어떻게 용이 하늘을 날았을까? 심지어 동양의 용은 날개도 없는데 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1분 뒤에 본인들의 의견을 한번 얘기하고 또 같이 한번 얘기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도 많은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2명의 학생의 의견을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다. 네, 네. 네. 아마존에서는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반쯤 나는 상태로 기어다닌다고 하는데 네. 공장을 이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움직일 것 같고 물을 못 뿜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이 존재했다면 불은 뿜지 못하지만 움직임으로 해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들을 움직이면서 멀리서 보면 마치 그 뱀이 나는 것처럼
착시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론이고요. 근데 그럴 듯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네. 근데 동양의 용은 날개 없이 날 수 있는 게 뭐 지구도 자석이라 하잖아요. 네. 그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네. 몸의 뭐 다리나 특정 부위를 뭐 자석처럼 활용해서 천력으로 날지 않을까 하고 네. 화염을 붓는 거는 그 몸에서 소화되면서 나오는 뭐 메탄가스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걸 예를 들어서 뭐 트림으로 인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면서 이빨을 부시돌처럼 써서 산소와 만나면서 불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얘기한 게 뭐였냐면 마치 자기 부상 열차처럼 자석을 띤 서로 반대의 극을 가지는 놈들이 같은 그 극성을 가진 놈들이 밀어서 하늘을 날고 화염 같은 경우는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 의해서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런 힌트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소가 있고 새가 있고 소리와 관련된 그런 그림인 것 같죠?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네, 미생물입니다. 네. 지금 그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고 있냐고 하면 실제로 만약에 용이 존재했다면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기술력으로 용의 비행 능력과 화염 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무엇이냐? 학생이 말한 것처럼 소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혹은 수소가스로 몸을 가볍게 하고 그걸 통해서 불을 뿜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 있죠, 소. 소 한 마리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가 하루에 약 200리터에서 300리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고요. 동일한 무게 기준의 CO2에 비해서 뭐 20몇 배에 해당되는 만큼 온실 효과에 안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하는데 이 메탄가스는 아주 가벼운 기체죠. 수소가스도 아주 가벼운 기체입니다. 우리가 열기구가 하늘을 나를 올리는 뭐냐면 불을 뿜어서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 안에 있는 공기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밀도가 낮아져서 뜨게 되는 원리인 거죠. 우리가 풍선을 높이 띄우고 싶으면 헬륨 가스를 넣죠. 아주 가벼운 기체입니다. 수소가스도 이용하지만 위험하기 때문에 수소가스는 잘 쓰지 않는데 그런데 수소와 메탄의 공통점은 밀도가 매우 낮고 가볍고 잘 붙는 가연성 기체들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지금 소에서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메탄처럼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메탄가스가 만들어지고 몸 안에 그 가스를 일정하게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서 몸을 가볍게 띄우고 그리고 그 가스를 자유롭게 입으로 분출한다면 앞에 어떤 스파크 장치가 있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워낙 가연성이 좋은 기체이기 때문에 조금의 스파크에도 불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추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 2마리를 1년을 키우면 소 2마리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 즉 CO2 가스가 4인 가족이 1년 동안 2만 킬로 자동차 타는 양과 동일한 CO2가 발생된다고 하고요. 전 세계에 소가 약 15억 마리라고 한다면 이 1년 동안 발생되는 소에서만 발생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10개국에서 발생되는 CO2의 양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이 되고 있죠. 우리는 그 메탄가스를 줄이려고 연구를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주제로 본다면 이렇게 많은 메탄가스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용에서도 충분히 이 메탄가스를 이용해서 뜨고 불을 뿜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소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아주 잔인하게도 고기와 가스를 동시에 얻는 연구가 진행되는 반면 혹은 좀 더 인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소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을까와 관련된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음식물 혹은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나 메탄가스가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혐기성 소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혐기성 소화가 용의 장에서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다양한 물질들로부터 여러 가지 생물학적 단계를 거쳐서 결국 수소와 혹은 메탄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혐기성 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혐기성 소화라고 하는 그 용어에서처럼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진행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저의 개인적인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 제 생각으로는 용은 채식보다는 육식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는 순수한 채식을 하면서도 메탄가스를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혐기성 소화를 통해서 수소와 메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철분이 필요합니다. 철분을 주요 구성체로 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그 수소와 메탄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철분이 매우 필요한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용이란 놈이 실존했다면 스스로 살아있는 동물을 먹음으로써 그 동물 안에 있는 피를 흡수함으로써 철분을 보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혹은 메탄을 만드는 양을 늘리거나 혹은 속도를 빠르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혈액의 색깔이 빨간색이죠. 네. 왜 빨간색일까요? 헤모글로빈이죠. 그럼 헤모글로빈의 색깔이 빨간색인가요? 그러면 왜 헤모글로빈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걸까요? 그렇죠. 네. 우리는 호흡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전자라고 하는 놈이 나오고 그 전자가 산소와 만나게 되면 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그런 단백질이 필요하고 그게 헤모글로빈입니다.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이 철이고 철이 산소와 만나면 산화철이 되어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입니다. 네.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헤모글로빈을 산소의 운반체로서 쓰지 않는 다른 동물들의 피의 색깔은 다를 수가 있겠죠. 대표적인 게 달팽이나 혹은 문어, 연체동물입니다. 연체동물은 산소의 운반체를 헤모글로빈이 아닌 헤모시아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 헤모시아닌은 구리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리, 산화된 구리의 색깔은 파란색이죠. 그래서 파란색 피를 흘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혹은 다른 동물이 발견되었는데 피의 색깔이 다른 색이라면 아마도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의 헤모글로빈이 아닌 혹은 헤모시아닌이 아닌 다른 단백질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은 아마도 그 육식을 즐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기원전 3세기경에 쓰여진 한비자의 그 글 속에 용은 참새고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새에 얼마나 많은 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네,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한 두 파트 정도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해 왔고,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용이라는 것이 실존했다면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생물학적 방법, 즉 용이 섭취한 음식물이 장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발생된 수소 혹은 메탄가스, 즉 아주 가연성 기체이고 밀도가 낮은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이런 수소가스 혹은 메탄가스가 결국은 바이오 가스이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이오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이오 에너지에서 좀 얘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바이오 에너지란 말 다 들어보셨는가요? 네. 바이오 에너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지는 이 바이오란 용어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 에너지란 말은 우리가 알 거고 바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바이오 매스로부터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매스의 의미는 광합성과 관련된 모든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합성이라는 것은 CO2와 빛을 통해서 글루코스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게 식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식물 그 자체 혹은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의 배설물까지 포함된 모든 것이 바이오매스이고요. 이런 바이오매스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방법, 즉 미생물을 이용한 방법 혹은 물리화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든 에너지를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 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자라는 나무를 이용한 땔감 혹은 농작물 혹은 이 농작물들을 먹고 자란 소의 배설물 혹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전부 다 바이오 매스이고요. 이런 것들부터 만드는 에너지를 전부 다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크게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면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혹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메탄가스, 즉 현기성 소화 과정에서 나온 바이오가스 등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기서 나는 바이오 디젤을 직접 써봤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나는 바이오 디젤, 그냥 디젤 말고 나는 바이오 디젤을 직접 이용해봤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집의 차는 디젤 차이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경유차를 이용하시는 분. 네.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바이오 디젤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규에 의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디젤의 3%는 전부 다 바이오 디젤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신재생 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 제도라고 해서 국가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더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요. 지금 현재 약 3%, 즉 우리가 쓰는 디젤의 3%는 바이오 디젤이고 나머지 97%는 일반 디젤입니다. 이런 신재생 에너지, 즉 바이오 에너지를 적극 더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 외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유럽을 혹시 렌트를 통해서 가족분들과 여행을 하신다고 하면 유럽에 있는 주유소를 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B5, B20, B9, 99.9% 되어 있죠. 말의 의미는 뭐냐면 95%는 일반 디젤, 5%는 바이오 디젤입니다. B20은 20%가 바이오 디젤이 섞여져 있는 거고 99.9는 99.9%가 바이오 디젤입니다. 당연히 가격은 바이오 디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비싸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장려한다는 관점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면 이 바이오는 왠지 좋은 생각만 나지 않나요? 바이오는 너무 좋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디젤하고 바이오 디젤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다 훨씬 더 클린한 깨끗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NOx라고 하는 질소산화물, 낙스 부분은 일반 디젤에 비해서 오히려 바이오 디젤이 더 안 좋은, 이 낙스가 더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낙스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전부 다 훨씬 더 깨끗한 그린 혹은 클린 에너지이긴 하지만 적어도 낙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연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바이오 에너지와 관련된 선입견들이 어떤 게 있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와 관련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쓰는 화석 연료와 바이오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어떤 거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혹시 얘기해 보고 싶은 학생이 있는가요? 우리가 쓰는 화석 연료와 바이오 에너지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용에서 바이오 에너지로 바뀌니까 참여도가 확 줄었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는 곧 고갈될 것이다 라고 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실제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석유는 약 40년 정도 남았고
천연가스는 약 60년 정도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석연료는 곧 고갈될 거기 때문에 다른 대체 에너지로서 신재생 에너지 혹은 바이오 에너지를 연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석유의 확인 매장량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1997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이제 석유 40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석유의 매장량은 약 1조 1,500배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주 열심히 석유를 썼습니다. 2007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정말 40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1조 4천억 배럴입니다. 또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석유를 아주 열심히 썼거든요. 2017년에 뭐라고 발표하냐면 이제 정말 40년 남았습니다 하고 1조 약 7천억 배럴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아주 열심히 석유를 썼거든요. 근데 오히려 남아있는 매장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과학적인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시추 기술이 향상되어서 원래 기름이 있는 곳으로 알려지지 않은 다른 장소에서 기름이 유전이 발견될 수도 있죠. 혹은 오일 샌드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은 액체 상태의 기름이고요. 모래에 떡져 있는 고체 상태의 기름이 있어서 그게 개발이 되고 기술이 개발되면서 경제성을 확보한 채취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서 확인 매장량은 늘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한 전후 사정의 설명을 없이 이 그래프만 가지고 본다면 2027년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 추정한다면 누구나 다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고 아까 60년 남았다고 했던 천연가스, 우리가 일반적인 천연가스라고 하면 뭐 수반, 비수반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기름을 채취하면서 같이 동반돼서 채취하는 가스 혹은 따로 채취하는 가스인데 이 전통적인 가스 외에 새로운 가스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셰일 가스이고요. 혹은 콜베드 메신이라고 하는 석탄층에 껴져 있는 메탄가스, 혹은 독도 근처 지하에 바다 밑에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가스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런 비전통 가스로만 200년 더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바이오 에너지를 해야 된다. 왜? 화석 연료가 고갈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혹은 전쟁까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에너지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제가 2008년도에 그 석유 가격이 약 2,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참 석유 가격이 떨어졌죠. 석유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요? 네, 많이 발견돼서. 그래서 기존의 크루드 오일 상태로 채취하는 회사와 오일 샌드라고 하는 좀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채취 방법을 이용한 회사 간의 힘겨루기가 있었던 거죠. 크루드 오일 기존의 석유를 판매하던 사람들은 내가 가격을 싸게 해서 낮추면 그 오일 샌드 회사는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일 샌드 회사는 우리가 이것만 견디면 우리도 똑같이 오일을 팔 수 있다. 그 두 회사의 힘겨루기로 우리는 그 덕에 기름을 싸게 쓴 겁니다. 지금은 그 힘겨루기가 끝났는지 이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하여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이 바이오 에너지 혹은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단순히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던 고갈될 것이다 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는 거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바이오라고 용어를 하면 항상 바이오는 깨끗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너지 이꼴 그린 에너지 혹은 클린 에너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보이시죠? 이게 제가 실제적으로 아일랜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아일랜드에 있는 산을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멀리서 프리 비어라는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네. 아주 열심히
성인이 되면 맥주를 드시게 될 건데. 네. 자세히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프리 와이파이 콜드 비어. 네. 거짓말을 한 건 아니죠. 다만 약간의 착시를 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사진으로 남긴 이유는 아마도 우리나라에도 혹은 전 세계에 이런 착시 효과를 노린 것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세하게 들어본다면 이런 식의 프리 와이파이 앤 콜드 비어이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쏟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도 멀리서 보면 마치 클린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비칠 수 있지만 자세히 본다면 여러 조건들이 붙어 있거나 혹은 다른 내용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문의 그래프를 차용해 왔고요. 인용해 왔고. 자, X축은 그린하우스 이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가 얼만큼 많이 나오냐라는 거고요. Y축은 환경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쓰는 가솔린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오 에너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바이오 에너지가 가솔린보다 더 깨끗한 에너지라고 하면 X축과 Y축이 전부 다 낮은 이런 녹색 박스에 들어와야 되겠죠? 실제로 비교해보면 감자로부터 만든 바이오 에탄올, 옥수수로부터 만든 바이오 에탄올은 절대 친환경적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현배경을 들여다보면 자, 브라질에서 에탄올을 거의 다 바이오 에탄올을 쓰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마존 밀림에 불을 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화전민들이 했던 것처럼 아마존에 불을 지르고 거기에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를 키우기 위해서 아주 먼 곳으로부터 광기수로를 끌어와서 물을 쥐고 키웁니다. 그러면 이 숲이라고 하는 다양성도 없어져 버리고 옥수수만 키워서 그걸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드는 거죠. 과연 그게 깨끗한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는 일산에 살고 있고 저의 고향은 거제인데 일산에서 거제까지 왕복 한 900km 정도의 거리고요. 자동차 연비를 한 10km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여기를 왕복하기 위해서 옥수수로부터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약 128명 정도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옥수수를 소모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정확한 계산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의 양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 퓨얼이라고 하는 바이오 연료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바이오 풀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건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면 무조건 깨끗하다, 좋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원료로부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용어로 하면 어떤 바이오매스로부터 에너지를 만드느냐가 그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소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는데 소에서 발생되는 똥과 오줌, 우리가 이걸 가축 분뇨라고 하는데 1년 동안 5마리의 소에서 발생되는 가축 분뇨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용의 장에서도 일어났을 법한 이런 현기성 소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통해서 차를 운전한다면 약 4만 킬로 정도의 차를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이죠. 혹은 제가 있는 일산에 우리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250톤을 전량단 메탄가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이오 에너지가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가 아니다. 다만 버려지는 폐기물, 버려지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만들었고 그게 바이오 에너지라면 그게 바이오 디젤이든 혹은 바이오 가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클린하고 그린한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런 바이오 에너지들이 어떻게 연구되고 혹은 어떻게 공정적으로 적용될 것인가에 대한 좀 전망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원자력이란 얘기를 아실 거고 학생들, 그리고 풍력도 아실 거고 태양열도 아실 거고 태양광도 아실 겁니다.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면 2030년까지 우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부터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폐기물로부터 바이오 에너지 만드는 거 혹은 바이오 에너지의 비중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2030년 되면. 이 비중이 줄은 이유는 우리가 2030년이 된다고 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나 바이오 에너지 양이, 바이오매스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값은 늘지 모르겠지만 비율적으로 이런 음식물 쓰레기나 혹은 가축 분종의 양이 늘지 않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을 설치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20%까지 채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독일이 원전을 없애고 100% 신재생 에너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서의 새로운 이 연구 주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바이오매스를 확보할 수 있을까? 새로운 바이오매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이오매스를 하면 광합성 작용과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면 옥수수와 같이 식량 자원 말고 다른 관점에서 윤리적으로도 괜찮고 에너지적으로도 효율이 좋은 새로운 바이오매스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조류입니다. 조류도 크게 두 가지로 작은 조류, 미세 조류가 있고 거대 조류가 있습니다. 미세 조류는 강에서 볼 수 있는 녹조가 미세 조류이고요. 거대 조류는 여러분들이 먹는 미역, 다시마, 우뭇가사리 같은 것들이 거대 조류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미세 조류나 혹은 거대 조류들을 키워서 그거를 수확하고 거기로부터 에탄올이나 혹은 메탄가스 혹은 수소가스를 얻으려고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녹조 혹은 나무나 그 식물의 색깔이 녹색인 이유가 뭐인가요? 엽록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네. 네. 이 식물과 조류는 우리가 독립영양균이라고 합니다. 왜 독립이라고 하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탄소가 필요하고 에너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사람은 그 탄소와 에너지를 전부 음식물로부터 섭취를 합니다. 근데 식물들은 왜 독립영양균이냐고 하면 필요한 탄소는 CO2, 공기 중에, 필요한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얻기 때문에 아무런 거에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영양균이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엽록소이죠. 근데 여러 빛 파장 중에서 녹색만 반사를 시켜서 우리는 녹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낙엽이 되면 떨어지고 낙엽의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그 엽록소가 기능을 못하게 되고 낙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런 그 미세 조류들도 CO2와 빛을 가지고 자라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가 되는 CO2를 줄이고 생산된 조류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들에 대해서 현재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재미있는 연구가 뭐냐면 전기를 가스로 만든다는 그런 컨셉입니다. 혹시 양수발전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수발전? 아시는가요? 양수발전? 에너지를 크게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속도 에너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너지라는 것을 다르게 형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양수 에너지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가격이 매일 일정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 내에 동일한 시간에서 일정하지 않다는 거 아시는가요? 우리가 전기를 많이 이용하는 낮에는 전기 가격이 비싸고 새벽이나 밤에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우리가 그걸 심야전기라고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원자력 발전과 같이 한번 발전이 시작되면 멈추는 데만 몇십 년이 걸리고 동일한 양의 전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낮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 있지만 저녁에는 우리가 잠을 자고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죠. 근데 전기는 만드는 기술보다 저장하는 기술이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ESS라고 하는 뭐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기를 저장하는 발전 시설이 아닌 축전 시설이 더 비싸고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만들고 남은 전기를 싸게 팔고도 남으면 그걸 저장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 전기는 저장하는 게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싸게 팔고도 남는 전기를 어떻게 이용할까라고 하다가 양수발전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양수발전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벽에 남아도는 전기를 펌프를 이용해서 산 위로 물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 물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리고 낮에 비싸게 전기를 팔 수 있을 때 혹은 전기가 급하게 필요할 때 수문을 열고 수력 발전을 하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단순하게 숫자적인 효율만 봤을 때는 아주 비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펌프를 이용해서 올리고 그걸 다시 전기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기라고 하는 특수성에 의해서 심야에 남아도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을 위치 에너지로 바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양수 발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2030년까지 20%의 신재생 에너지를 채우려고 하면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태양광과 풍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변동이 심하죠. 바람이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고 태양이 비출 때도 있고 안 비칠 때도 있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가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실제 에너지 만드는 설비는 약 150 혹은 170 정도의 규모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여유를 줘야지만 혹시나 모르는 플럭추에이션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 수급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해피하게 만들어진 건설된 시설에서 전부 다 전기가 발생되면 바꿔 얘기하면 150에서 170%의 전기가 나오는 거고 50에서 70%의 전기는 남아도는 거죠. 그러면 저장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네덜란드나 덴마크에서 유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아도는 전기를 남아도는 전기를 이용해서 물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H2O가 수소가스와 산소로 되겠죠. 근데 수소가스는 아주 좋은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인프라스트럭처나 혹은 위험성 때문에 수소를 바로 이용하진 않고 수소에 CO2를 집어넣어서 메탄가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메탄가스는 수소에 비해서는 덜 가연성 기체이고 압축하게 되면 CNG, 컴프레스 내추럴 가스가 되면 액체 상태로 보관이 되고 지금 현존하는 주유소에서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연료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메탄 에너지로 바꾸려고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도 기존에는 음식물 쓰레기나 혹은 가축 분뇨 혹은 버려지는 것으로부터 만드는 에너지 외에도 새로운 그로부터 에너지를 만드는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이게 진행된다면 문제가 되는 CO2를 공장 굴뚝이든 혹은 대기로부터 추출해서 분리하고 수전에서 발생된 수소를 생물학적으로 메탄가스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한 두 번째 주제를 좀 얘기를 하면 먼저 바이오 에너지는 다양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생물학적 혹은 물리학적인 방법부터 만드는 에너지를 전부 다 바이오 에너지라고 한다. 그런데 바이오 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깨끗한 것들만은 아니다. 어떤 원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냐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화석 연료가 곧 고갈되기 때문이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고 그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에너지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번씩 그 강의를 다니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강의를 가면 항상 마지막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생은 아니지만 우리 초, 중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믿고, 그리고 본인들의 선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불금이라고 하는 이런 요일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본인들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뭐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